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4년차 여성이에요. 저는 현재 남편과 이혼하고 친정엄마와 함께 유치원생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어요. 일찌감치 독신으로 살겠다고 마음먹은 탓에 친구들보다 결혼이 늦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친구들보다 일찍 혼자가 됐네요. 4년간의 결혼 생활로 잃은 건 정말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을 얻을 수 있었기에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다만 내 인생의 4년을, 아니 연애 기간까지 포함하면 6년을 갉아먹은 남편이라는 작자는 절대로 용서를 못할 것 같네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개망신 한번 당해보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독신을 결심했던 건 제 부모님 때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은 다른 집과는 환경이 많이 달랐어요. 아빠가 엄마랑 저와 함께 살지 않으셨거든요. 아빠는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오셔서 저랑 놀아주시다가 제가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김없이 사라지고 안 계셨어요. 엄마 말로는 아빠 직장이 멀리 있어서 아침 일찍 서둘러서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인사도 안 하고 가버린 아빠 때문에 심통이 났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제가 알아듣도록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아빠 회사가 서울에서 먼 곳에 있어서 회사 주변 사택에서 지내시기 때문에 집에는 가끔 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물론 그 점은 많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제가 아빠한테 전화를 하면 늘 반갑게 받아주셨고 제 유치원 입학식이나 졸업식 그리고 학예회 때도 꼭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아빠랑 떨어져 살아도 외롭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아빠는 집에 오실 때마다 선물을 하나름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같이 값비싼 것들로 또래 친구들한테 부러움을 살 만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빠가 함께 살지 않는 것 외에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3학년 때부터는 집에 오는 대신 제 생일이나 어린이날에도 전화 연락만 하셔서 서운한 마음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5학년이 되고부터는 그런 연락조차 끊어지게 됐어요. 그때 저는 우리 부모님이 헤어지셨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이혼이 흔하게 들리던 시절은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5학년 정도면 이혼이 뭔지는 알만한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친한 친구한테 진지하게 물어보았어요. 우리 집 상황과 그동안 아빠가 직장 때문에 엄마와 나랑 떨어져 지낸 것,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집에도 오지 않고 가끔 전화통화만 했다는 것까지 모두 다 털어놓은 거죠. 제 얘기를 들은 친구는 제가 예상하는 것과 같은 결론을 내리더군요. 저희 부모님이 이혼한 것 같다고요. 그런데 얼마 뒤 저에 대한 소문이 우리 학년 전체에 퍼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저희 부모님이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라는 소문이었죠. 저희 부모님 사이가 다른 부모님처럼 가깝지 않다는 건 저도 솔직히 머리가 커가면서 눈치를 채고 있었기에 그 소문이 허황되게 들리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감추고 싶었던 치부가 드러났다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소문의 내용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다는 게 문제였죠. 부모님이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저희 부모님이 서류상으로는 부부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정부인이 아닌 첩이라는 얘기였죠. 호적상 제 엄마는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아빠의 본부인 말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이 마치 사실인 양 소문이 퍼지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소문대로 내가 첩의 딸인 건가 의구심이 생겼는데 제 상황을 소문에 대입해보니 이혼보다는 불륜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엄마한테 솔직히 물어봤어야 했는데 겁이 나서 그러지 못했던 게 상황을 더 악화시킨 요인이 아닌가 생각해요. 당시 제게 가장 충격으로 다가온 건 친구들의 반응이었어요. 정확히는 친구 엄마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만요. 제 출신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포함해 넷이서 같이 다니던 친구 중 하나가 생일을 맞았어요. 당연히 그 친구 생일 파티에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일 전날 저를 뺀 셋이서 교실 뒤에 모여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가갔더니 말을 뚝 끊는 게 모르긴 해도 저와 관련된 얘기를 한 것 같았어요. 평소 같으면 무슨 얘기냐고 왜 나만 빼고 하냐고 투정을 부렸겠지만 저에 대한 소문이 퍼진 상황이라 그랬는지 괜히 주눅이 들어서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눈치만 살폈는데 방과 후 집에 갈 때 친구 하나가 제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민정아, 너 혜진이 생일 파티 초대장 받았어? 아니, 하나 너는 받았어? 응, 받았어. 사실은 있잖아. 혜진이는 널 초대하고 싶어 했는데 혜진이네 엄마가 초대하지 말라고 그랬대. 너 초대하면 생일 파티 안 열어준다고. 그래서 너만 초대 못한 거야. 내가 이 얘기 해줬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을 들으니 애들이 왜 내 눈치를 보면 교실 뒤에서 몰래 얘기를 나눴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때는 나를 초대하지 못하게 하는 친구 엄마도 미웠지만 그런다고 나만 빼고 다른 친구들만 초대한 혜진이가 더 미웠어요. 2학년 때부터 단짝처럼 지냈던 사이라서 배신감도 더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혜진이었어도 어쩔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혜진이었다고 해도 엄마가 초대하지 말라고 하면 어쩔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다음날 학교에서 혜진이한테 생일 선물만 전해주었어요. 그리고는 엄마랑 어디를 가야 해서 생일 파티에 못 갈 것 같다고 거짓말로 선수를 쳤어. 그때 혜진이의 표정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딱 봐도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보였거든요. 즐거워야 할 생일에 저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생각하니 지금 다시 생각해도 미안하네요. 아무튼 그날 제 거짓말 덕분에 혜진이는 저만 빼고 친구들을 초대했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조금은 덜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이었죠. 그 일 이후 저는 친했던 친구들과 점점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러다가 6학년 때 반이 갈라지면서는 저만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었어요. 이후로 저는 친구들과 무리지어 다니는 일은 없었어요. 친구들과 관계가 멀어지는 만큼 엄마와도 점점 사이가 소원해졌어요. 저희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가슴에 못질을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시 저는 적어도 불륜에 한해서는 자식인 나조차도 부모님의 잘못을 이해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와 거리를 두고 삐딱하게 굴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런 사정을 모르는 엄마로서는 그저 제게 이른 사춘기가 온 게 아닌가 생각할 뿐이었어요. 시간은 흘러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였어요. 아빠는 수년째 더 이상 제게 전화도 연락도 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집으로 아빠 비서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두 분이 나눈 얘기는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뜨문뜨문 들은 단어를 조합해보면 아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는 얘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1학년 1학기가 끝나가던 무렵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부고가 날아든 거예요. 엄마는 아빠의 비서분한테 연락을 받자마자 저를 데리고 장례식장으로 가셨어요.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정말이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혹시 사람들 앞에서 아빠 부인이 엄마한테 행패를 부리진 않을까? 엄마랑 내가 등장하면 사람들이 수군대며 손가락질을 하지 않을까? 그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걸까 등등 아빠와 이별을 하는 이 순간이 슬프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엄마와 제 걱정이 더 컸어요. 그런데 막상 장례식장에 도착해보니 아무도 저와 엄마에 대해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신경도 안 썼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아빠의 비서분을 제외하고 상복을 입고 자식들과 함께 빈소를 지켜던 아빠의 부인만 저희 모녀를 알아보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아빠 부인이 저희 엄마한테
와줘서 고맙다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지 뭐예요. 아빠의 아들, 딸들도 깍듯하게 저희 모녀를 맞아주었고요. 세상에, 본초와 첩이 이렇게도 사이가 좋을 수 있을까? 잘못 푼 수학 문제처럼 도출된 답에 대한 확신이 뚝 떨어지는 순간이었죠. 그날 문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무래도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안 가서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슬프지도 않아? 남의 남편까지 뺏어서 했던 사랑인데 아무리 헤어졌다고 해도 이건 좀 너무하잖아. 어떻게 눈물 한 방울을 안 흘려? 고작 그 정도의 사랑하자고 다른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을 뽑은 거냐고. 설마 모든 게 나를 위한 일이었다고 말하려는 거 아니지? 난 오늘 엄마를 보고 정말 실망했어. 그러자 엄마는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뭔가 떠오른 듯 제게 묻더군요. 민정아, 너 혹시 윤 회장님을 네 아빠라고 생각하는 거야? 엄마가 윤 회장님이랑 불륜이라도 저질러서 널 낳았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숨을 푹푹 쉬던 엄마는 그제서야 제 출생의 비밀을 털어놓으셨어요. 제 아빠는 윤 회장님이 아니라 윤 회장님을 모시던 기사였다는 걸요. 윤 회장님과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워낙 오래 회장님을 모셔왔기 때문에 두 분은 사석에서 형동생으로 지냈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아빠 직업이 운전기사라는 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워낙 성실하고 바른 사람이라서 결혼을 결심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워커홀릭도 이런 워커홀릭이 없었던 거죠. 아빠 머릿속에는 오직 회장님 수행밖에는 없는 사람 같았대요. 당시엔 회장님이 선대 회장님한테 회사를 물려받기 전이라서 사장 직함을 달고 있었는데 회장직을 물려받으려고 다른 형제들과 경쟁을 하던 시기라 사장 기사인 아빠도 무척 바쁘게 뛰어다녔던 모양이에요. 밤이고 낮이고 연락이 오면 만사 제쳐두고 달려갈 정도로요. 당시 미용실을 하던 엄마가 강도한테 습격을 당해 다쳤는데도 아빠는 나중에서야 병원으로 오셨고 엄마 생일이나 기념일은 당연히 잊고 지내기 일쑤였대요. 심지어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는 외동딸인 엄마 대신 상주 노릇을 해야 했는데 사장님 전화 한 통에 그대로 장례식장을 박차고 나가버렸다더군요. 그 일 이후 아빠한테 완전히 마음이 떠난 엄마는 결국 이혼을 요구하셨어요. 고작 몇 년 살고 이혼을 한 엄마는 얼마 뒤 저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자 혼자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게 겁이 났던 엄마는 아빠한테 임신 사실을 알렸고 두 분은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다시 혼인신고를 하기도 전에 사고가 난 거예요. 회장님을 모시고 차를 몰고 가던 중 졸면서 역주행을 한 덤프트럭과 정면 충돌을 한 거예요. 그런데 뒷자리에 있던 회장님은 경미한 부상 외엔 멀쩡했는데 저희 아빠는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예요. 경찰이 사고 상황을 수사하다 보니 아빠가 일부러 핸들을 틀어 회장님을 보호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세상을 떠난 직원한테 미안하고 고마웠던 회장님은 엄마한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기도 일대 땅 중 일부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태어났을 때 병원비도 다 대주시고 가끔씩 저희 엄마 가게에 찾아와 사는 모습을 둘러보고 가시곤 하셨죠. 그러다가 제가 동네 아이들한테 아빠 없는 애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걸 알고는 아이들 앞에서 제 아빠인 척 연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 일을 시작으로 저를 위한 하얀 거짓말을 해주시러 제 유치원 입학식과 졸업식 때도 와주시고 국민학교 입학식 날에도 오셔서 맛있는 걸 사주고 가셨던 거예요. 저는 그런 회장님을 철석같이 아빠로 믿고 따랐고 자신을 구하려 목숨을 바친 직원을 생각해 어린 저를 위한 거짓말을 이어가셨던 거예요. 엄마는 제가 저러다 머리가 크면 알겠거니 했던 건데 제가 더 이상 회장님을 찾지 않자
진실을 얘기해줄 타이밍을 놓치고 만 거였죠. 엄마는 제가 진실을 알고 있다고 지레짐작했고 저는 제가 말하면 엄마가 가슴 아플 것 같아 입을 다물었던 거예요. 우리 모녀의 서로에 대한 배려가 이렇게 엄청난 상황을 만들었던 거고요. 17살이 되고서야 내 출생의 비밀을 온전히 알게 된 저는 그동안 오해로 인해 내가 받았던 말도 안 되는 차별에 화가 났어요. 진작 알았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린 친구 엄마를 찾아가 한바탕 난리를 치는 건데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 이제 와서 제가 당한 일들을 되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과거는 잊고 앞만 보고 살자 생각했어요. 다시 친구도 사귀고 또래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한 거죠. 그렇게 수년 만에 다시 원래의 내 모습을 되찾은 저는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 후 회사에 취직한 이후에도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결혼에 대한 생각은 안 바뀌더라고요. 엄마가 불륜으로 나를 낳았다고 착각을 했던 때 가졌던 독신의 꿈이 진실을 알고 난 후에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굳이 결혼을 해야 하나? 엄마랑 둘이 살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엄마랑 여행 다닐 거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 그게 최고의 인생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30이 넘도록 싱글로 지내게 되었죠. 그렇다고 연애를 안 했던 건 아니에요. 대학 시절부터 많지는 않아도 몇 번 연애를 경험했으니까요. 하지만 헤어질 때마다 결혼까지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에 안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 인생 모르는 거라고 이런 제가 결혼을 꿈꾸게 되는 상대를 만나게 됐지 뭐예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을 만난 건 제가 7년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제 회사를 차린 지 반년이 막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동안 회사에 소속돼 직장인으로 살면서 회사가 내 등에 빨대를 꽂고 노동력 착취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박차고 나와 내 회사를 차린 거였죠. 그런데 막상 회사를 나와서 현실을 맞닥뜨리고 나니 내가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해왔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제가 느낀 가장 큰 변화는 거래처 사람들의 대접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거였는지도 몰라요. 제가 대기업에 다닐 땐 회사를 등에 업고 갑의 위치에서 그들을 만났다면 퇴사 후에는 철저히 을의 위치가 되어 그들과 일적으로 만나게 된 거니까요. 지금까지 저는 제 능력으로 이들한테 그만한 대접을 받았다고 착각해왔던 거예요. 호가 호의가 따로 없었는데 말이죠. 그 간극을 실전에서 터져가며 명확히 알게 된 저는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자신감도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어요. 회사를 차릴 땐 반년 정도 버티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자리를 잡기는커녕 매달 돌아오는 직원들 월급날이 겁이 날 정도였어요. 그러던 차에 이전 회사에 다닐 때 한번 함께 협력을 했던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죽으란 법은 없다고 그 협업 덕분에 한동안 직원들 월급 걱정은 안 해도 되게 되었죠. 그때 상대 회사 측 책임자가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과는 초면이었는데 이전에 함께 일했던 직원 말에 따르면 성격도 좋고 일도 무척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일처리가 확실히 빠르고 확실하더라고요. 중간에 양사 간의 이견 때문에 난간에 봉착했었는데 그때 저희 쪽 상황을 많이 이해해주고 편의를 봐준 것도 남편이었고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일을 마칠 수 있었어요. 그 일 이후 남편과는 종종 메신저로 연락도 하고 우리 회사 연말 회식 때도 초대해서 함께 크리스마스도 보냈어요. 그러다 사적인 얘기도 나누는 사이가 됐고 남편의 불우했던 과거사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어릴 때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이후 큰아버지 집에서 살았다고 해요. 남들은 큰아버지 부부가 나를 데려다 키운 걸로 아는데 사실은 그 반대였어. 우리 부모님이 남긴 집에 큰아버지 가족이 들어와 살았으니까 우리 아버지 차도 가져가고 엄마 옷장에 걸려있던 모피코트며 명품 백들도 다 가져갔어. 내 방은 고등학생인 사촌형 쓰게 한다고
나는 사촌 누나랑 같이 방을 쓰라는 거야.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나는 모든 걸 다 큰아버지 가족한테 뺏겼어. 그 정도 뺏어갔으면 적어도 나를 대학은 보내줘야 하잖아. 근데 오히려 나보고 키워준 값을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을 그때 처절하게 실감했지. 그럼 법적으로 해결하지 그랬어. 이미 집이고 뭐고 돈 될 만한 건 다 담보 잡혀서 오히려 빚밖에 안 남았더라고. 내가 그렇게 어리지만 않았어도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을 그렇게 허망하게 날리지는 않았을 텐데.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내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 사라진 돈에 대한 미련은 없어. 남편은 큰아버지 가족들한테 모든 걸 뺏기고도 은혜도 모르는 막대 먹이는 놈이 되었다고 했어요. 대학에 들어간 이후 집을 나와 혼자 힘으로 살았다고 하니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신을 키워준 큰아버지 가족과도 연락을 끊은 채 혼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명절에 모른 척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에 저희 집으로 불렀는데 사람이 넉살이 좋은 건지 어쩐 건지 저희 엄마를 대하는 모습이 마치 아침에 출근하고 집을 나섰던 아들처럼 살갑게 굴지 뭐예요. 저희 엄마도 남편의 그런 넉살이 마음에 드셨는지 아들처럼 이것저것 먹이시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두 사람은 그날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십수년을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죽이 잘 맞았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랑 둘이 외롭게 살아와서 그런지 그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사실 엄마랑 저는 둘이 있을 때 그리 대화가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남편이 끼니까 집안에 웃음이 끊이지 않고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기분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남편의 한마디가 제 걱정을 한 방에 날려버린 거예요. 난 결혼하면 처가에 들어가서 장모님 모시고 살고 싶어. 자라면서 많이 외로웠거든. 집안의 사람들로 북적였어도 늘 나만 외톨이였으니까. 외로움이라면 진저리가 나거든. 사위도 자식이라는데 장모님 모시고 사랑받으면서 아들처럼 살고 싶어. 제가 일찌감치 결혼을 않겠다고 못을 박아두었던 가장 큰 이유가 실은 엄마였어요. 엄마를 혼자 두고 결혼을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남의 아들한테 내 엄마를 함께 모시고 살자고 할 만큼 제가 뻔뻔하지도 못해서 나 혼자 책임지고 살자 했던 거죠. 그런데 먼저 나서서 장모를 모시고 살겠다니 저로서는 마음이 동할 수밖에요. 물론 결혼 얘기가 나오고 우리 엄마를 모시고 살겠다고 하자 엄마가 극구 반대하셔서 친정살이는 없던 일로 되었지만요. 남편은 못내 그게 아쉬웠는지 제 친정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얻자고 해서 엄마 집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집을 구했어요. 연애할 때도 그랬지만 결혼을 한 뒤에도 남편은 저희 엄마한텐 정말 잘했어요. 호칭부터 장모님이 아닌 엄마였으니 말 다 했죠. 우리 집도 그렇고 남편 쪽도 그렇고 결혼식에 부를 사람이 없어서 따로 식은 올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웨딩드레스 한 번 못 입고 끝내는 게 안 됐다고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웨딩 촬영에 돈을 좀 들여서 스튜디오 촬영이랑 야외 촬영 두 가지로 진행했어요. 엄마가 원하시는 웨딩드레스는 여러 종류 입어가며 찍었죠. 사진을 찍으면서도 이렇게 힘들고 귀찮은 걸 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지만 사진을 보고 흡족해 하시는 엄마를 보니 그래도 찍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웨딩 촬영 업체에 부탁해 가장 잘 나온 사진 중 하나는 크게 현상해 액자까지 해서 받아왔는데 그걸 우리 집이 아닌 엄마 집 거실에 떡하니 걸더라고요. 30년 넘게 끼고 살던 딸이 하루아침에 집 떠나 살게 됐는데 장모님이 얼마나 외로우시겠냐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딸인 저도 못한 생각을 해준 남편 앞에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직접 낳은 딸보다도 장모한테 잘하는 사위다 보니 엄마의 사위 사랑은 엄청났어요. 남편 또한 장모 사랑이 대단했고요. 특히 남편은 머리할 때가 되면 헤어샵에 안 가고 저희 엄마한테 가곤 했어요. 자기 머리 좀 잘라달라고요.
처음엔 왜 엄마를 귀찮게 하나 내심 불만이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일선에서 물러나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 내가 쓸모 없어졌구나, 이거라고. 적어도 나라도 장모님 아니면 안 된다고 매번 찾아가면 장모님이 사위 머리를 잘라주실 때만큼은 아,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 아니야. 우리 장모님 마음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 머리는 장모님한테 맡길 거야. 그리고 아직 장모님 솜씨가 녹슬지 않았다고. 남편의 말에 또 한 번 감동하게 되더군요. 남편 말대로 엄마는 이제 연세가 드셔서 미용실도 그만두신 지 꽤 됐는데도 남편은 꼭 저희 엄마한테 머리를 맡기곤 했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머리 잘라줄 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사각사각 가해질 소리만 들어도 너무 좋아서 미친놈처럼 실실 웃잖아. 어쩌면 우리 엄마는 못하는 게 없을까? 머리도 잘 자르고 음식 솜씨도 좋고. 다음 생에는 진짜 엄마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 그게 내 소원이야. 아유, 우리 사위는 어디 가도 굶지는 않겠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사람 마음을 뺏어가는데 어떻게 안 예뻐하냐고. 입속의 혀처럼 달달한 말들만 쏟아내는 사위 앞에서 엄마는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못하는 효도를 남편이 대신해주는 것 같아서 때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내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남편 덕분에 행복을 만끽하는 시간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불청객이 찾아온 거예요. 회사로 찾아온 남자는 자신이 남편의 사촌 형이라고 했어요. 뒤늦게 우리 부부의 결혼 소식을 접하고는 서둘러 왔다면서 다짜고짜 남편을 믿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 자식 완전 사기꾼이에요. 오죽하면 친척이 내가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집도 절도 없는 고아놈을 데려다 키워준 내 부모님을 다 늙어서 길바닥에 나앉게 한 배은망덕한 놈이라고요.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에요. 친척들 중에 그 자식 때문에 돈 안 뜯긴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요. 그러니 그쪽도 더 늦기 전에 그 자식한테서 떨어지세요. 영문도 모른 채 남편이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은 자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는 되려 화를 내며 그러더군요.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먼저 그 자식을 교도소에 쳐넣지 당신을 찾아왔겠어요? 순간 그 말에 내가 뭐하러 이런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결혼 전에 남편한테 들었던 말에 따르면 엄연히 내 남편이 피해자인데 말이죠.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몇 번 같은 번호로 제게 전화가 오긴 했지만 제가 받지 않자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없더라고요. 남편한테 이 얘기를 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때는 이런 일마저 남편한테 상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하지 않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가정의 행복을 깨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장 컸고요. 결혼하고 이듬해 제가 출산을 하자 엄마는 제가 일을 하는 동안 우리 아들을 봐주셨어요. 연세도 있으셔서 도우미를 쓰겠다고 했지만 엄마가 굳이 봐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도우미 비용을 차라리 엄마한테 드리고 우리 아들을 맡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엄마의 손자 육아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저희 아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가고부터는 그래도 엄마가 개인 시간을 가질 틈이 생겼지만 그 전에는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 수고로움을 잘 알기에 남편도 저도 평소에 엄마한테 금융치료를 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남편이 뜬금없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도 안식년이 있는데 직장인도 15년 근속했으면 1년 정도는 쉬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한마디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였어요. 당신 벌이도 있고 내 월급 없다고 당장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 딱 1년만 쉬고 다시 취직할 테니까 나한테 안식년 좀 주라. 어? 사실 제가 버는 돈에 비하면 남편 월급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본인이 그렇게 원하는데 매정하게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서 그럼 1년 동안 마음껏 쉬고 다시 일하라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일을 그만두면
집에서 늦잠 자고 빈둥거리기만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웬걸. 직장 다닐 때만큼이나 규칙적이고 부지런하게 살더라고요. 엄마한테 맡겼던 우리 아들도 자기가 어린이집 등하원까지 시키고 말이죠. 그뿐인가요? 제가 일하러 나가 있는 동안 엄마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지내고 오더라고요. 비가 오면 엄마랑 김치 부침개를 부쳐 먹고, 김치 담근 날은 수육 삶아서 막걸리 한잔하고, 장모 치매 예방해 준다고 화투판 버리다가 돈 몇백 원에 장모와 사이가 투덕거리기도 하고, 누가 봐도 참 재미있게 지내더라고요. 딸인 제가 다 부러울 정도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이라 남편은 아침 일찍 운동을 나가고 저는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엄마가 찾아오셨더라고요. 얘, 너 캐리어 있지? 나 그거 좀 빌려다오. 캐리어? 그건 왜? 엄마 어디 가? 장서방이 얘기 안 해? 난 또 너도 아는 줄 알았지. 얘, 장서방이 퇴직금 받았다고? 나 칠순잔치 대신 크루즈 여행 보내준단다. 칠순잔치 해봐야 뭐하니? 맨날 보는 사람들 만나서 밥 먹는데 수백씩 쓸 일 뭐 있냐고. 정말 그이가 크루즈 여행 보내준다고 했어? 그게 꽤 비쌀 텐데. 비싸지. 수영장이니 노래방이니 심지어 댄스홀까지 갖춘 초대형 배 타고 열흘 넘게 여행하는 건데. 장서방이 그러는데 배 안에 각국 언어를 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나처럼 영어 못하는 노인들도 아무 문제 없다더라고. 안 그래도 저번부터 문화센터 사람들이 크루즈 여행 같이 가자고 그랬었는데 그게 한두 푼 아니. 우리 시우도 봐야 하고.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사위 덕분에 내가 말년에 호강한다. 저한테는 말도 없이 장모 크루즈 여행을 예약한 남편이 좀 의아하긴 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잘하는 거야 늘상 있는 일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수백만 원이 드는 일을 말없이 혼자 결정했다니까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운동에 돌아온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따지자 들면 따질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게 다 내 엄마를 위해 벌인 일이라서 더 뭐라고 따지게도 그랬어요. 그때 조금 더 남편을 추궁했어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한 게 후회되네요. 그렇게 여행 출발 날짜는 다가오고 엄마는 잔뜩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엄마가 가게 된 크루즈 여행 상품을 확인해 보니 한국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출발하는 상품이더라고요. 그곳까지 항공기를 타고 가야 하는데 어이없게도 인솔자가 따로 없는 상품이었어요. 놀라서 여행사에 문의를 했더니 엄마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일행분들은 인솔자 포함 패키지를 예약하셨고 저희 엄만 크루즈 여행 단독 상품이 예약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그분들은 몇 달 전에 미리 예약한 분들이라 패키지로 예약이 가능했는데 장모님은 이미 시간이 촉박해서 패키지 상품은 끝나고 단독 상품밖에 안 남았더라고. 그래서 그냥 해외 크루즈 선착장까지는 내가 모시고 가려고 그랬지. 뭐가 문제야? 내가 발품 좀 팔면 되는 건데 당신도 알다시피 나야 남는 게 시간인 사람 아니야. 이참에 나도 바람 좀 쐬고 좋지 뭐. 자기는 회사 때문에 시간 내기 그렇지? 그나저나 시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애까지 데리고 가서 어르신들 인솔하긴 벅찬데. 여보, 시우는 당신이 맡아줄 수 있지? 상황이 상황인지라 인솔 문제로 수백만 원의 여행 비용을 날릴 수 없어서 아이는 제가 보겠다고 말했어요. 여행 당일이 되어 엄마와 일행들은 인천공항에서 만나기로 했고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되었어요. 남편과 엄마는 아침 일찍 공항으로 향했어요. 저는 아이 유치원 등원 시간이 겹쳐서 집에서 인사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엄마랑 남편이 공항으로 출발하고 몇십 분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혹시 업무에 관계된 번호인지 몰라서 받았더니 신혼 때 회사까지 저를 찾아왔던 남편의 사촌 형이더라고요. 이 인간이 왜 또 전화를 했나 싶어 대충 얼버무리고 끊으려는데 혹시 양평에 땅 있어요? 본인 명이 아니더라도 부모님 명이라도요. 내가 업체 알아봤더니 그 자식이 땅 매매하려고 몇 달 전부터 양평 일대 부동산 들락거렸다고 하던데 혹시 집히는 거 없어요?
그 말의 순간 오래전 회장님이 엄마한테 주셨다던 땅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어진 사촌형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어요. 제 남편이 큰아버지의 환심을 사서 집과 땅을 뺏은 과정이 현재 저희 집 상황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그 자식 도박 중독이에요. 회사도 도박비 때문에 그만둔 거고요. 모르긴 해도 그쪽이 아니라면 그쪽 부모님한테라도 그동안 꽤 많은 돈을 뜯어냈을걸요. 그러지 않고서야 수년 동안 당신 옆에 있을 리가 없죠. 그놈은 돈 다 뜯어먹고 더 뺏을 게 없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놈이니까. 이번에도 내 말을 못 믿겠다면 당신 남편 회사에 물어보세요. 어떻게 퇴사하게 됐는지. 전화를 끊고 심장이 벌렁거려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했어요. 엄마, 내 엄마를 지켜야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다행히 엄마는 이제 막 공항에 도착해 해단항공 카운터로 가는 중이더라고요. 엄마, 내 말 잘 들어? 지금 화장실 간다고 말하고 근처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그 이한테는 배탈 있는 것 같다고 말해. 내가 시켰다고 말하지 말고. 나도 지금 그리로 갈 테니까 경찰이 갈 때까지 절대 거기서 나오지 마. 알았지? 밖에서 그이가 뭐라고 하든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엄마한테 신신당부를 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는 아이를 맡기고 바로 공항으로 달려갔죠. 공항에 도착해보니 먼저 도착한 경찰이 남편으로부터 엄마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영문을 모른 채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 엄마를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의 이런 반응과 달리 남편은 이미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아는 눈치더라고요. 경찰 조사를 하던 중 알게 된 건데 그동안 남편이 저 몰래 엄마한테 우리의 양육비를 받아서 쓰고 있었더라고요. 말로는 엄마한테 주식 투자를 해주겠다고 받아갔다지만 남편은 그 돈을 모조리 도박에 써버렸더라고요. 퇴직금도 도박비 갚으랴 다 쓰고 더는 돈 나올 구멍이 없자 엄마 집을 뒤져 돈 될 만한 걸 찾던 남편은 땅 문서를 발견한 거예요. 수십 년 전과 달리 어마어마하게 오른 땅값에 남편은 이번 계획을 준비하게 된 거죠. 크루즈 여행 중에는 휴대폰도 터지지 않는 망망대해를 여행하게 된다는 사실에 이거다 싶었을 거예요. 엄마를 크루즈에 태워보내고 엄마 인감도장을 이용해 땅을 매매할 생각이었던 거죠. 한국에서는 휴대폰만 있으면 은행 거래며 증명서 발급, 어지간한 개인 증명은 다 된다는 걸 이용했던 거예요. 엄마한테는 어차피 터지지도 않는 폰이니 자신이 가지고 있겠다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이었어요. 재판에 회부된 남편은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저랑 결혼을 했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자신을 너무 아껴주시는 바람에 자기도 이제 손을 씻고 제대로 살아볼 결심을 했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도박 중독은 그런 결심마저 무너뜨리게 했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현재 남편은 저와는 이혼한 상태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에요. 저희 엄마한테 했던 것 때문에 실형을 살게 된 건 아니고 이전에 버린 큰아버지 건으로 소송을 당한 게 실형 판결이 나와서 그렇게 된 거였죠. 정말이지 지금도 남편을 생각하면 욕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함께 살았던 지난 4년의 시간을 떠올려 보면 어이없게도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무엇보다 저희 엄마가 많이 웃고 지낸 시기였거든요.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사기꾼 놈한테 돈 뜯겼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래봤자 마음만 다치니까. 우린 그냥 지난 4년 그 돈 주고 행복을 샀다고 생각하자. 따지고 보면 그리 미치는 것도 아니잖니. 엄마 말대로 우리 모녀는 지난 4년간 돈으로 행복을 샀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모녀의 정신승리인 거고 죄를 지은 놈은 죗값을 톡톡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저희 모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 좋은 분들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